음. 예. 예, 2024년 11월 29일 오늘 금요일이네요. 음력으로는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9시가 좀 넘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요 한국문명학술원 요 1권 2권 요 3권에 이제 236페이지 청동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의 책과 공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소남자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온 책이 이 근문 창세기 문자인 것입니다. 중국의 중공이죠, 중공. 낙빈기 선생님이 근문의 대가이신데요. 근문 신고를 썼던 분이신데, 이 낙빈기 선생님과 말년에 5년 동안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근문에 대해서 한국 최고의 근문학자가 이제 되신 분으로서 이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 께서는 오늘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신라 김씨의 종자인 소남자가 문무대왕릉 비문의 인맥 체계로 고조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이 사원, 이미 중국 고대 학의 새로운 권위이신 낙빈기 선생과 참으로 우연히 고조선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고 단지 글자 네 글자로 의견 일치에 이르게 되었다. 조, 선, 한, 하의 순서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조가 먼저 일어나고 선이 일어나고 한이 일어나고 하가 일어났다, 이런 순서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에 제가 박용서 선생님의 삼원제국과 삼원문명책을 읽으면서 또 삼원사상과 삼원제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은주는 바로 하가 먼저고 은이 먼저고 주가 다음이고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은주는 삼주제도로서 삼원 제국에 편입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선, 한, 하의 순서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동방고사의 인식체계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 이론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의 이야기를 완전 학습에 담으려고 지난 2003년 1월에 지난 2005년 12월까지 50강으로 대강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남자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또 덧붙였는데요. 한편 고조선의 강의는 중국의 낙선생과, 이 낙빈기 선생을 말합니다. 낙선생과 편지 토론을 하면서 1992년 서울, 광주, 부산, 밀양, 그리고 진주, 목포에서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원고를 써서 강의한 것은 밀양에서 고조선 기본학 30강이었다. 그리고 진보주의 상징 고한을 쓰다가 목포 강의로 옮겨가 목포 문화원에서
선진개벽고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초나라의 애국시인 구련,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 초나라의 애국시인 구련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천문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죠. 천문에 있는 다음 식구를 숙기로 남긴 채 마쳤다는 것이죠. 그 19에 나오는 말인데요. 개극 빈체는 무엇이고 구변구가는 무엇이며 학은 자도모는 무엇이며 이사분경지가 무엇인가. 이 천문의 34장의 애절한 사연이 고조선이 역사에 등장했다가 10제 구대사로 개천 220년 만에 문을 닫은 애절한 절규였다. 자, 그래서 완산 전주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자, 이 강의는 끈질기게 소남자를 후원해서 끝까지 그 성공을 염원하는 여러 독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요 근문 창세기 문자, 요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일러스트이고 만화가이면서도 화가이신 박인수 선생과 만나서 다시 이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4300년 전의 땅의 언어가 하나인 바벨탑, 청동기 명문에 나타난 고조선은 구약 성경의 뿌리 이야기다. 자, 그래서 신화를 역사로 바꾼 고군문, 청동기 문자, 여기에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의 비밀을 밝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그 한국사 복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지금 이제 7, 8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그 이 여러 가지의 내용이 우리 박용서 선생님의 샤먼 제국 샤먼 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종윤 선생님의 인물로 본 한반도 조선사의 허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박인 선생님의 역사의 반역, 역사의 반역, 역사의 반역, 조선은 대륙에 있었다, 이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요 근자에 사라진 아메리카의 대조선,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종합해 볼 때, 또 우리 이 한반도 역사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김종윤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 보면 우리 샤먼 제국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의 한국사가 들여다 보인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파미르 공원, 타클라마칸 사막의 골륜산과 천산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에 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만 년 전에 추위가 시작돼 가지고 계속 이제 추위가 가속화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약 17,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추위가 닥치면서 그걸 비령기라고 합니다. 비령기. 가장 추위가 추웠을 때, 그때 이 빙하기 시대 때 곳곳에서 동굴에서 몸을 가누면서 그 다음에 사냥을 하고 또 따뜻한 곳에는 수렵 채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 문명이 시작되는 이 북방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 추위가 심하게 옴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타클마칸 사막 주위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 모여들었다는 이유는 바로 이 타클마칸 사막의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 추위를 피해 줄 수 있는 추위를 피해 주는 분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빙하가 녹아내려서 상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도지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박재성 선생님의 부도지도 잘 설명이 되었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빙하기를 12,000년 빙하기가 끝나고 또 3,000년간의 아주 실행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숙련기라고 말하는데, 빙하가 내림으로 인해서 기온 차이가 일어나고, 기온 차이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토지라든지 지질, 그 다음에 풍토, 모든 환경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해일, 폭풍, 지진, 천둥, 번개, 화산 폭발, 기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뭐냐면은 혼란한 시기를 3,000년 정도 보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우리가 홍사에 이 방고 환인이 이 길을 잡아주는 사람을 우리가 방고 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됐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간 사람은 태백, 서쪽으로 간 사람을 금악, 북쪽으로 간 사람을 남쪽으로 간 사람은 흑수. 흑수.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은 흑수,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은 삼이라고 이렇게 불렸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기억이 금방금방 나지 않습니다. 자, 서쪽으로 간 사람은 금막 세력이고요. 동쪽으로 간 사람은 태백 사람이고, 북쪽으로 간 사람은 흑수 세력이고, 남쪽으로 간 사람은 삼이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된 곳은 어디에서 금막 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 또 어떤 사람들은 태백으로 갔던 사람이 정신 문명이 더 발달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라는 것은 기술과 함께 정신 문명이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신 문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고고하게 뭐냐면은 인간이 정신 문명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금막 세력인 즉 서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제 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조지아, 아르메니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에서 이곳이 왜 또 발달하게 되느냐면은 거기가 뭐냐, 코카서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북쪽으로 올라가 산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카서스 산맥 밑에서 뭐냐면은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자연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하면서 드디어 농경사회의 기본적인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해줬다. 이때 바로 우리가 염제신농시라고 말하는데, 이 염제라는 말도 또 중요한데, 왜 염제라고 부르고 신농시라고 불렸을까? 예, 그것은 바로 염제라는 뜻이 그 자체가 바로 불꽃, 태양, 빛을 우리가 숭상하는 광명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씨가 바로 뭐냐면은 부서보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진주강씨들의 족보가 부서보인데요. 그 부서보에 나와 있는 우리 소전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서보에서 나오는 성씨가 바로 소씨입니다. 소씨. 자, 그래서 이 소씨가 뭐냐, 소씨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주강씨, 지금 현재 염제신농시인 강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제헌헌인 희씨가 나오고, 태호복기씨 풍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천씨 김씨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재석 선생님,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이 연구한 이 책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삼국사기에 김천씨가 신농세의 세 아들 중에 사위이며 2대 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시에서 아까 희씨는 황제 헌은을 희씨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염제 신농씨를 우리가 강씨라 말하고 양족이라 그러죠. 양족. 그 다음에 태호복귀씨, 풍씨, 그 다음에 소김천씨, 김씨가 나왔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의 사망오제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 건너간 이 건막 세력들이 거기서 구대이영 왕조를 열게 되는데, 그 구대이영 왕조가 바로 태초로 우리가 기록되는 왕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염제 신농씨가 바로 농사의 신이다 이거죠. 농사.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 강씨가 이 하느님인데 지금 이제 소남자 선생님의 문자로 나타난 하느님, 이 대화방정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이 앞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게 이제 신이라는 것을 신인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하는 신농씨라는 것이죠. 신농씨. 원래 신인데 농사를 주관했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농씨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그 강씨를 신인데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농자를 붙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신농씨라고 했던 것은 신인데 태초의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중요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샤먼의 최고의 초월적 인물을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창조주 신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당시에 수를 이용한 농경사회의 가장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농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코카소스 사막에 수를 이용한 이 농경이 시작된 것을 지금 현재 이게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BC 7000년경, 지금부터 약 90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고고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카소스 산맥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이게 모아져 가지고 우르 지역에서 이게 모여게 되어서 이게 이제 내려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아까 이 구대이영 왕조 때 바로 염제 신농씨가 그 역할을 했고, 중간쯤에 이제 또 왕조가 열리게 됐는데, 그 왕조가 뭐냐면 아카드 왕조, 소위 말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셈족 계열의 이 황제 헌인이 바로 뭐냐면 성실한 희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이에 우르 지역에서 이걸 수메르 문명이라는데, 수메르 지역에서 또 이 수메르 왕조가 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치우천왕이라고 말하면 치우천왕, 우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우천왕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단군 시대에는 바로 유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경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목민족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 단군 조선 시대 때는 고조선 때에도 바로 농경이 본격적으로 뭐냐면 대두되었다. 단지 이 시기가 청동기 시대에 걸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메르 왕조가 생기고, 여기에 바로 치우천왕이 이제 이것이 삼황이라는 것이죠. 삼황, 우리가 말하는 삼황. 그래서 이 삼황이라는 것은 황제를 말하는 것인데, 옥황상제라고 말하죠. 옥황상제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 계급은 그 당시에 최고의 우리가 샤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세력들이 동서남북으로 또 퍼져나가서 우리가 이집트 문명을 만들게 되고, 또 이집트 문명은 다시 뭐냐면은 지중해 크레타 문명을 이루게 되고,
크레타 문명은 다시 미케네 문명에 쫓겨서 BC 1425년에 배를 타고 뭐냐면 대서양을 건너갔고 지금 오데이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데이에 정착했던 그 사람 세력들이 바로 샤먼들이고 이 사람들이 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세계 언어와 사상 그 다음에 종교 언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미주에 뭐냐면은 캐나다 밑에 오데오를 중심으로서 오데오 그 조선이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뭐냐면 계속 이 조선이 형성되고 이때에 또 일부 세력이 바로 열도 조선이라고 말하는 일본 그 다음에 옆에 또 뭐냐면은 진화 뭐냐면 조선 중국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상고사와 고대사와 상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먼 제국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난 경남 창녕 고향에 가면 비아가야라고 해가지고 창녕가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름을 그저 창녕가야라고 했습니다. 이 창녕가야에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그 언덕배기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뭐냐면은 이런 그 능이 그걸 우리가 뭐냐면은 쿠르칸이라 그러죠. 목각 석붕으로 밑에 안에 뭐냐면은 자갈을 넣고 나중에 목각으로 하고 이제 능을 씌운 사이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꺼지게 되면 위에가 이제 좀 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능은 왕이나 황제에게 붙이는 이름을 능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있고 그 밑에 그 능이 있는 그 밑에는 바로 뭐냐면은 석빙고가 있고요. 또 밑에는 더 밑에 농경이 있죠. 저 위에는 밭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항상 예전에 지도자는 농경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후와 매우 연관성이 크고 또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에 밝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농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또 농기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와 칼들이 다 뭐냐면 연금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연금술에 뛰어나야만이 바로 뭐냐면 샤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녕가야에 왔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라시아를 따라서 우리가 이동해왔던 청동기 문명에 이동해왔던 그 문명의 한 갈래가 창녕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창녕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함안에 정착하고 또 뭐냐면 옆에 있는 고령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 태백산을 산을 넘어서 뭐냐면은 장수 뭐냐면은 가야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 광양 그 가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쪽에 목포 쪽에 그게 있는 영광 영광이 아니지 그게 그 무슨 군이지?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뭐냐면 또 오래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봉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뭐냐면은 그러한 세력들이 그 당시로서는 뛰어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샤먼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그것을 뭐냐면은 이끌어가는 이런 사회지. 오늘과 같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기타 이런 국경이 껴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우리는 지금 현재는 하도 미국에 대한 이 인디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자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역사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삼국지도 보고 뭐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냐면은 위진남북제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 그 다음에 한나라가 망원한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에 그 사만이 싸웠던 세계국이 싸웠던 위초가 싸웠던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미주대기나 캐나다에 대해서 과거의 인디언들이나 과거의 조선인들이 온누리의 조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뭐냐면은 김종률 선생님이 조선은 대륙에 있었다는 이야기에부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선은 대륙에 있었다. 이 이야기도 바로 이 박인 선생님께서도 대조선이라든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한보일 선생이 블로그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뭐냐면 그 역사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아메리카 대조선이랑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적 근거가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빽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하여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조선왕조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망가지느냐. 동국조선이 제가 이름으로는 이제 동국조선이라 그래도 다른 말로 해동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청동기 문명이 나오게 되면 오늘 손남자 선생님이 이야기가 바로 이 청동기 그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청동기가 바로 나오면 이 청동기 구리는 언제부터 발견되느냐?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뭐냐면 구리 동굴이 발견되었다. 어디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이제 터키 티르기라고 그러죠. 티르기에라 그러죠. 터키의 뭐냐면 남부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구리가 발견됐다. 자, 구리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같이 합금한 것이 아연이다. 그런데 이것은 물러서 못 써. 보기는 좋고 빛깔도 좋고 다 좋은데 물러서 못 써. 그래서 뭐냐면 찾았던 것이 바로 주석이야. 주석을 찾아 전sek으로 열광과 발광을 했던 시기가 바로 언제냐? 바로 크레타 문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크레타 문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주석을 청동기 시대 때 주석을 찾아로 온 전신을 뭐냐면 헤매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25,000년 전에 우리가 흑요석 혁명을 통해서 한 5,000년 정도의 숙련기를 거치고 본격적으로 20,000년 전부터 뭐냐면은 흑요석 화살을 들고 뭐냐면 전 세계를 사냥을 누볐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바로 이 주석을 구하러 근데 그 주석이 제일 먼저 발견된 곳이 어디냐? 지금 이제 아까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아까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가는데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죠.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뭐냐면 청동 기술이 재련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뭐냐면은 재편되어 오는 과정이 언제부터냐? BC 3,300년부터 BC 1,600년 사이에 청동기가 왕성한 시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은 언제 때 일어난 일이냐? BC 2333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바로 청동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BC 2333년에 2024년을 더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건 바로 청동기 문명을 이야기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고고문은 BC 2300년에서 때로는 BC 2500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지중해 문명권에서 천하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이죠. 조선, 환 이었음을 우리가 증명하였고, 그 다음에 신화는 바로 이 청동기 시대 때 사문 제국에 일어난 역사를 바로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신화와 역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화는 바로 사문 제국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신화라고 표현할 뿐이면 역사입니다. 역사로 바꾸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문 제국과 청동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본 이야기들인데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문 제국이라는 사문 문명, 사문 제도, 사문 사상, 사문 제국을 뭐냐면은 이해해야 된다. 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이고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사냥 이 6개를 우리가 사문 제국에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 생산자 계급, 군사 계급으로서 삼지의 제도로서 형성되어 있다. 사여져 있다. 연방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고구려도 뭐냐면은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의 큰 형태로 뭐냐면은 예라는 것은 바로 광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부여, 북태양, 동태양, 남태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지제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화백제도로서 만장일치제라는 것을, 그래서 협동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해가서 의사소통 이론의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협동, 협력, 연대, 보완하는 것이 뭐냐면은 납득이 갈 때까지, 이게 니콜라스 루만이 이야기한 납득 이론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최고의 철학자로 말하고 있는 독일의 하버마스나 그 다음에 니콜라스 루만은 프랑스 사람이죠. 이 납득 이론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샤먼 제국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대명조선과 그 다음에 해동조선, 동국조선이라고 표현하죠. 열도조선, 이 삼지제도가 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열도조선은 일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동국조선은 지금 현재 조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대명조선은 지금 현재 중공을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중공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력들이 미주 대륙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때 이후에 1861년 약 100년이 지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사회적인 모순 문제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부 주위에 그 미국의 연방을 탈퇴하는 잇따른 무장 소요가 일어나면서 이들은 바로 노예제 무역이라든지 관세 및 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뭐냐면은 지역 간의 불화가 극대화 최고조에 달해서 1840년, 1850년대에 북부 뭐냐면 주들은 새로운 주가 될 서부 지역에 노예제 금지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반발해서 뭐냐면은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와衝突하게 돼서 노예제 폐지, 그 다음에 1865년 노예제 폐지, 그 다음에 해방 노예에게 시민권을 주었던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는 것이, 그래서 1861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865년에 노예제 폐지하고 해방 노예제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런 현상을 일어나가지고 오늘날에 미국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미국의 수수년 동안에 그 제사장 계급으로서 동국조선이 조선 왕조 실록을 편찬하면서 살아왔던 그 기록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선 왕조 실록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반도에서 경북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양에 있는 경북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바로 뭐냐면은 미주 대륙에서 바로 오디오 조선 미시시피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 뭐냐면은 제사장 동국조선이 일어난 기록을 적은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것이고, 이 와중에 아까 지금 이제 1800년에서 1870년 사이에 미국이 이 혼란한 기간에 이때 뭐냐면은 많은 이 유색 인종들이 오색 인종이 살았는데, 유색 인종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원래의 고향 으로 이제 가게 돼요. 백인들은 유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황인종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동부아시아에 많이 오게 됐는데, 우리도 바로 뭐냐면은 이때에 조선을 찾아서 한반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냐 일본은 열도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의 신분제 제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조선의 신분제는 바로 양반, 중인, 평인, 천민 이렇게 4계급으로 뭐냐면 이루어져 있고, 이때는 뭐냐 전제 왕권 국가이고 황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 왕권 국가는 바로 황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에서 1896년 사이에 계합화에 의해서 개혁을 하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가보개혁이라고 말하고, 이때 우리는 신분제 폐지를 하고 조선의 근대화가 시작되다. 그래서 1894년에 시작해서 1896 사이에 우리가 이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때 바로 이제 신분제가 폐지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이제 신분 계급 사회가 이제 해체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영향을 주었던 바로 것이 바로 누구냐? 동학농민혁명인데요. 이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사회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탄관오리를 척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가보개혁으로서 1896년에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1896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부패한 제도를 개선하고, 세 번째 신분제를 철폐하고, 네 번째 정부개혁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이것이 민주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조선족이 조선과 이제 결별하게 되는 이 계기가 마련되었고,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계급을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선 내부의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세도정치의 부패와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외세의 경제 침탈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의 과거의 황제국인 제사장의 나라인 동국조선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조선의 개혁, 그래서 정치개혁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내각제 정부였고요. 조세개혁을 하고자 했고, 경제개혁을 하고자 했고,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자 했고, 화폐기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근대적 제도를 도입해서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과부의 뭐냐면 혼인을 허용하게 되는 이런 사회로 사회개혁을 이렇게 되었다는, 여기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민주화 과정으로 넘어오고 있고, 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내부의 위기에 어떻게 조선이 앞으로 개혁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민주주의 내다 판단한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힘을 보탰던 우리 소남자 선생님의, 김재섭 선생님의 소남자 선생님의 이 글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학문이 남의 권위에 종속이 되면 오늘의 꼴이 되고 지금같이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남의 권위에 종속되면 오늘의 꼴이 되고 남의 앞잡이 노릇을 면하지 못한다. 고조선사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정신적인 예속성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되려 세계인이 지주가 되었을 것이다. 예, 이거 멋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선 최고의 선비이고 조선 최고의 대학자이면서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문이 남의 권위에 종속되면 오늘의 꼴이 되고 남의 앞잡이 노릇을 면하지 못한다. 조선사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정신적인 예속성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되려 세계인의 지주가 되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저도 뭐냐면은 이런 그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런 후배들이 이렇게 뭐냐면 유언을 쓰고 오늘도 뭐냐면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